어차피 뭐 대통령하고 상관도 없는데 범죄자들이 굳이 괜히 있으면, 뭐 이렇게 네. 막 논란의 소지를 만드는 게 네. 굳이 이번 그 항소부터가 맞나? 아니 궁금해요. 왜 굳이? 이 항소 포기는 너무너무 이례적이어서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4년 동안 150명의 검찰이 털었어요. 네. 근데 증거 나왔어요? 뭐 그러면 나중에 주기로 했다는 약속이라도 나왔어요?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피해 금액에 대해서 신경을 썼다면 왜 55 클럭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얘기 안 해요? 저는 이 문제는 그 누구보다 국민의힘이 광분해야 될 일이에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도 모르는 거니까. 빈 가방을 줬을지 아닐지 모르니까요. 네. 저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만약에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 배우자가 김혜경 여사한테 로저 비비에 이 100만 원 상당의 클러치백을 선물한 것을 드러났다면 국민의힘은 그때 가만히 뭐라고 할 있겠냐? 건지. 아예 꼴대로 옮겨버린 거예요.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를 갑자기 쫓아내버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요. 이거는 현대판 매관 매직이에요. 한없이 가벼운 시사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11월 10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검찰의 그 대장동 개발 비리 2심 앞두고 항소 포기한 거 두고 지금 정성호 법무장관이 도어 스태핑을 했죠. 뭐 그 내용 포함해서 오늘 정치권 이슈들 또 뉴스들 여러분께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바로 시작하죠.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요즘 가장 특히 이제 종편에서 가장 핫한 우리 강성필 부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강성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핫합니다. 오늘 얼마나 저를 때리려고 또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고 아유 무슨 말씀? 때릴 게 뭐 있어요? 긴장돼서 지금 앞에서 두 명이 저를 노려보고 있는 게 지금. 이분들 네 노려보고 있는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세종갑에서 가장 핫한 분이죠. 류재하 당협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류재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국적으로 핫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아직 길이 멀죠. 멉니다. 자 그리고 개혁신당에서 가장 핫한 우리 김성열 수석 최고위원. 네, 김성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감기 걸리신 모양이에요. 신혜영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역시 그 검찰의 항소 포기 요거부터 좀 가긴 가야 될 것 같네요. 네. 좀 이례적인 결정이라고 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2심 앞두고 항소를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좀 이례적이라고 하는 게 왜냐하면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죄를 증명하는 과정인 거잖아요, 이 재판이. 근데 이제 1심에서 중요한 두 가지 혐의에서 이제 무죄가 났어요. 이제 뇌물죄라든지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 같은 것들이. 그래서 당연히 항소를 할 줄 알았는데 그 1심 판결 나오고 나서 지난 한 닷새간이 굉장히 숨가쁘게 돌아갔습니다. 일단 좀 타임라인을 보면 일단 10월 31일에 이제 1심에서 굉장히 뭐 중형이 선고가 됐어요. 검찰이 구형한 거 이상 나오는 사람도 있고 이하로 나온 사람도 있지만 뭐 상당한 뭐 선고가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도 이제 검찰이 회의를 통해서 이거는 항소를 해야 된다. 우리가 더 다퉈볼 여지가 있다라고 해서 중앙지검에 내부 보고도 올렸고 그래서 중앙지검장까지 다 이제 결재가 났던 상황인 항소로 거예요. 간다. 네, 그래서 이제 7일 이제 항소 마감 시한일에 항소장 들고 접수대 가가지고 접수하려고 하는데 잠깐 기다려봐 이런 지시가 내려온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 이제 약간의 진실 공방이 이후에 있습니다만 이제 대검과 중앙지검 간의 소통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스탑하자 이렇게 결론이 난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항소를 포기하는 결정이 된 건데, 자 일선 수사팀에서는 항소 결정을 내렸는데 윗선에서 부당하게 막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윗선에서는 그렇지 않다. 충분히 중앙지검장과 상의도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근데 이제 중앙지검장은 중앙지검 의견 뭐 설득했지만 관철을 못 시켰다는 얘기도 하고 대검 지시 수용했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본인과는 특히 이제 중앙지검이랑은 의견이 다르다. 이것도 이제 명확하게 하긴 했죠. 그렇죠. 그리고 검찰총장은 법무부 의견 참고했다. 그래서 이제 위에서 지시가 있었다는 그 뉘앙스로 아마 얘기를 좀 한 것 같은데 일단 그 이제 항소 포기 결정이 나오고 나서 이제 기사가 되고 이제 뭐
논란이 되니까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입장을 밝혔죠. 법무부의 의견도 뭐 들었고 특히 중앙지검장과도 내가 협의해서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다라고 네. 하고 나니까 정진호 중앙지검장이 또 별도의 입장문을 추가로 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 반박하겠다는 취지였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우리와는 의견이 달랐다, 설득하지 못했다라고 한 상황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의를 또 표명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좀 정리하자면 하여튼 중앙지검에서는 이거 계속 가야 된다는 의견이었고 검찰총장도 아마 거기에 뭐 약간 좀 가운데인 것 같긴 한데 여튼 법무부의 뜻을 조금 받들어서 이렇게 재판 이제 중지한다, 항소하지 않겠다, 요 정도 느낌으로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 1심에서 뭐 8년 혹은 뭐 몇 년씩 이렇게 받았던 사람들, 대장동 혐의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다시 항소를 했죠, 이 사람들은.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앞으로 2심, 3심 거치면서 형량이 이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 된 거고, 그렇죠. 검찰은 항소를 포기한 거고. 그렇죠. 이렇게 한쪽만 항소를 하면 음, 이제 우리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고 해서 네, 항소 한쪽한테 불리한 판결을 못 해요. 네, 한쪽만 항소를 하면. 그러니까 김만배 등 대장동 그 민간업자들 한테는 더 유리한 형이 선고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추징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400 얼마 정도 추징형이 내려졌는데 네. 그 이상으로 이제 추징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에 반면에서 뭐 저기 검찰 쪽에서는 이제 뭐 그냥 방어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한 거라고 혹시 보시는지? 저는 뭐 제가 뭐 법무부도 아니고 제가 뭐 검찰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이제 정치적으로 좀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앞으로 이제 법리적인 거는 우리 류지아 변호사가 말씀 잘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지만 저는 이제 선택적인 이 검찰의 행동에 대해서 저는 먼저 얘기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이미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아니 과거에 윤석열 구속 취소할 때는 즉시 항고 포기했잖아요. 그때는 왜 검사들 뭐 이렇게 중앙지검장이고 누구 사표도 안 내고 조직적으로 이렇게 반발 안 했던 거예요. 그것도 욕 먹어야죠. 네. 그리고 그 전에 뭐 김건희와 관련해 가지고도 아니 직원하고 녹취록도 다 있었던 거 자동 녹음 다 되는 거 알면서도 네. 4년 동안 확보 못했다가 고검에서 재수사하니까 이거 바로 나왔잖아요. 그럴 때는 왜 내부적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지적 안 하고 그것도 비판받고 욕 그런데 먹어야죠. 예. 또 결정적으로는 자 중앙지검장이 그렇게 본인의 소신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아니 본인이 그냥 항고하고 사표 내지 그러지 왜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검찰의 기본적인 좀 속성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는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누르면은 아닌 건 아니라고 하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또 이거 잘못됐다고 반발하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런 것부터 좀 잘못됐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왜 싶고. 누르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그것도 이미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익이 없다고 생각을 했고, 네. 아니 결국 그거 아닙니까? 이제 저는 이제 일반인의 상식적에서 이제 법을 해석해 보면 예. 검찰이 항소를 하는 이유는 이 범죄자가 더 형량을 더 무겁게 받아야 되는데 적게 받았네. 안 됩니다, 판사님 더 받게 해주세요라고 하든지. 아니면 피고인 측은 아 내가 잘못하긴 했는데 이건 좀 내가 심하다. 너무 강한 거 아니에요? 네. 양형 부당 이거 아니에요. 항소하겠죠. 그런데 아니 유동규 같은 경우는 검찰이 7년을 구형을 했어요. 예. 근데 올려치기 8년 된 거예요. 음. 정민용도 5년을 검찰이 구형을 했는데 6년 올려치기 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찰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뭐 양형 부당이라든가 뭐 이런 내용을 말할 필요가 있나 싶고 저는 또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이 강백신이란 이 검사가 네. 이 수사팀의 공소 유지 책임자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수사팀 자체가 그러니까 이 대장동의 이 수사팀 자체가 저는 기본적으로 수사를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 가지고 이 수사팀에서 쉽게 말해서 5명이 있잖아요. 김만배, 유동규, 뭐 정영학, 남욱, 뭐 정민용 이런 5명인데 여기서 사실상 지금 유동규 빼놓고는 다 진술을 바꿨어요. 그리고 이거 모해위증이라고 하잖아요. 남욱 같은 사람들한테는 불러가지고 배가른다고 해가지고 네. 협박하고 뭐 이런 수사팀이 저는 무슨 수사 자체가 제대로 잘못되고 있는데 본인들이 무슨 항고가 부당하다 이런 얘기하는 것도 좀 잘못된 것 같고 오히려 저는 지금 이제 유동규도 평소에
검찰이 나 3년으로 정리됐어라고 지인들한테 자랑하고 다녔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말씀드렸듯이 검찰이 7년 구형했기 때문에 뭐 절반 해가지고 3년이나 4년 받을 줄 알았는데 지금 8년 받으니까 네. 멘탈이 붕괴됐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남은 유동규마저도 그 진술을 변경할까봐 검찰이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항소 포기해야 된다.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흔드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저는 조금 반대 의견인데요. 일단 실익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 재판에서 얻을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형이 적당한가, 지금 받은 사람들의 형량이 적당한가라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법의 형평성이라는 부분에서 매우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사건이냐에 따라 가지고 기준이 왔다 갔다 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제대로 된 형량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연히 항소를 해야 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이거 최소 4천억 원대의 그 국고로 돌아야 될 이익에 대해서, 즉 배임 금액이 엄청난 수천억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가져올 방법이 별로 없어진 거예요. 물론 정성호 법무부 장관 민사소송을 하면 된다 그랬지만 민사소송 몇 년 걸리는지 아시잖아요. 이걸 해가지고 어떻게 가져옵니까? 일단 형사소송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을 안 했다는 거죠.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아니 검찰이 언제 이렇게 수천억 원대 배임 사건에 대해서 1심 끝나고 항소를 안 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게다가 일부 무죄가 났으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뭐 형량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뭐 안 한다라는 이런 식의 선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분들이 선동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례적이라는 점은 우리 모두가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례적이냐? 여기서 무슨 의미가 숨어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좀 해야 되는 거고요. 저는 여기서 뭐를 주목을 하고 있냐면은, 아까 뭐 유동규 말씀하셨지만 유동규는 저는 플리바게닝이었다고 봐요. 유동규가 수사에 협조해주는 대신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양형을 적게 받은 거고, 근데 양형을 적게 검찰은 구형을 했으나 재판부는 그걸 인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오히려 더 때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2심 때 다퉈봐야 되는 거예요. 네. 검찰 입장에서는. 그래가지고 김만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 사건의 핵심은 이렇게만 되면 유동규가 주범으로 끝나요. 근데 이 재판부의 판결문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성남시 수뇌부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유동규는 그 중간 관리자에 불과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검찰의 이번 항소 포기는요, 성남시 수뇌부로 연결되는 수사의 흐름을 끊어버린 거예요. 스스로 다리를 불태워버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노를 안 할 수가 없다. 이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유지아 변호사님. 뭐 김성열 수석 최고위원님께서 워낙 말씀을 잘해주셔서 간단하게만 범위적인 걸 얘기해드리면, 참고로 제가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네. 약간 권위에 호소하는 스타트를 좀 하고 제가 번데기 없어서 주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 정말 한 명이라도 데려와 보세요. 이게 이례적인 항소 포기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검사가 과연 있는지 공개적으로.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항소 포기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검사 측에서 이번에 이제 추징을 청구한 금액이 7,800억이었는데 실제로 재판에서 이용된 금액은 400억 정도거든요. 네. 나머지 7,400억을 국고로 이겼으면 귀속시킬 수 있었는데 지금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럼 보통 통상적인 경우라면 검찰이 항소를 해서 네. 최대한 7,800억 가깝게 전액 다 추징해서 국고 귀속시키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걸 포기한 거예요. 스스로 국고에 귀속될 수 있는, 우리 국민의 돈이 될 수 있는 돈을 포기한 거죠. 뿐만 아니라 아까 신 기자님 잘 말씀하셨다시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더 가중처벌될 수 있는 법에 적용이 안 되고 네. 무죄 판결이 나고 그냥 일반 배임죄 적용이 됐어요. 네. 그것도 문제. 그 부분의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임액이 5억 이상, 50억 이상 이렇게 증명이 되면 특정 경제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되고, 그게 안 되면 그냥 일반 배임이 적용이 되는데 그 증명이 안 된 거예요. 네. 뿐만 아니라 뇌물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건 홀라당 무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뇌물이 무죄가 나오면 정진상 실장 관련된 그 뇌물 사건에서 이게 딱 직결되진 않지만 이 1심 형사 판결이 사실상 확정돼 버린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게 아주 유력하게 고려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당연히 항소해야 될 사건인데 항소를 안 했다.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무리해서 지금 중앙지검장, 대검 차장 말이 다 다르잖아요. 네. 법무부 장관까지. 왜 이렇게 서로 말이 달라서 지금 서로 빠져나가려고 안달목달인데 왜 이런 상황을 만들었느냐? 바로 이 항소 포기로 인해서 누가 이익을 얻는지를 보면 됩니다. 김만배,
남욱 등등 이 대장동 일당이 이익을 얻었어요. 그렇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죠. 이익 없겠죠. 그 이익을 얻었으면 이건 선물이잖아요. 말하자면 네. 검찰이 준 선물이에요. 그 선물 받은 사람들은 선물에 보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물 보답이 뭘까요? 이 사람들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 배임죄 대장동 사건 재개되면 거기에다 증인으로 진술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증언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벌써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 증언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강한 처벌이 만약 이루어지게 되면 그리고 환수액이 막 늘어나게 되면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 임기 후에 뭐 예를 들어서 혹시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면 임기 중이든 임기 후이든 예.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자기 있는 그대로 세게 얘기할 수 있죠. 왜냐 그리고 지금 그거에 대한 경고도 이미 제 생각 직간접적으로 갔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이렇게 내버려 둘 거야? 안 갔을까요? 그러니까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 항소 포기는 너무너무 이례적이어서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아니 그 강승필 예, 부대변인님 이게 자, 대통령이랑 관련이 있어요? 아 이거는 관련이 있는 듯 보이지만 네. 저희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관련이 없는. 자 왜냐? 네네. 자 결론은 이재명이란 사람이 민간 그 업자들한테 돈 받았냐 안 받았냐 혜택 주고 그거잖아요. 네. 한 줄로 딱 정리하면. 네. 근데 4년 동안 150명의 검찰이 털었어요. 네. 증거 나왔어요? 뭐 그러면 나중에 주기로 했다는 약속이라도 나왔어요?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랑 연결고리가 없잖아요. 저는 없다고 보는데 네. 국민의힘에서는 자꾸 정진상도 방금 얘기하시는데 자 네. 그럼 정진상은 그렇다 칩시다. 그럼 왜 김용 얘기는 안 해요? 지금 김용도 지금 대법에서 지금 선고 앞두고 있는데 유동규한테 3억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동규 지금 3억을 김용한테 준 게 아니라 자기 개인 채무 변제한 데 썼다는 거 좀 드러났잖아요. 왜 그런 얘기는 안 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검찰이 유동규하고 플리바게닝 했기 때문에 그걸 항소에서 다퉈봐야 된다. 이미 플리바게닝 한 거를 걸려가지고 판사가 7년구형한 걸 8년으로 때려버렸어요. 근데 그리고 검찰이 유동규하고 짜고 플리바게닝을 했는데 항소에서 무슨 그런 검찰이 항소에서 유동규의 구형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다투겠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환수 금액과 관련해 가지고 저도 이제 그게 의아했어요. 그 부분이 좀 아팠거든요. 처음에 뭐가 아팠냐? 아니 항소를 안 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그 피해 금액을 환수를 해야 되는데 이거 한 길이 막혀버렸다는 오늘 온 기사를 보니까 저도 이 부분이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피해 금액이라는 거는 제가 예를 들어서 1,000억의 피해를 당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저한테 사기친 사람을 잡았어요. 그러면 그 사기친 사람한테 제가 받은 피해 금액 1,000억 원을 저한테 줘야 됩니까? 국고로 줘야 됩니까? 왜 제가 피해받은 1,000억 원을 왜 나라에다 주는 거예요? 나한테 줘야지. 그렇다고 하면은 그 피해 금액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성남시가 소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성남시가 실제로 민사를 통해서 하고 있어요. 시간이 더 걸리는 것까지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것은 뭐 제가 어떻게 할 문제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왜 국고로 가냐고요. 그 두 번째 그렇게 피해 금액에 대해서 신경을 썼다면 왜 50억 클렉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얘기 안 해요? 이 세상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조금 잊고 있는데 곽상도 의원 30대 아들이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어요. 네.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박영수 특검 아파트 딸이 받았죠. 부동산 받고 네. 아파트 받고 11억 받고 이런 거에 대해서 왜 얘기 안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때도 뭐라고 했어요. 저수지가 그분 이재명이라면서요. 근데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전혀 안 하면서 마치 지금 이분들 이 대장동 그 민간업자 개발업자들의 이 항소 포기로 인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이 수사 자체를 이 대장동 수사팀에 대한 수사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마치 지금 그림이 정성호 법무장관이나 아니면 뭐 검찰총장이나 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재판을 강하게 하지 말자 혹은 이제 포기를 하자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굳이 이재명 대통령이랑 아무 상관 없잖아요. 상관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금 앞으로 남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재개가 되면 김만배나 남욱이나 이 사람들의 진술이 결정적이라니까요. 이게 저 성남시 수뇌부랑 협의했다, 논의했다, 이것까지 나왔잖아요. 그래서 수뇌부가 어디냐가 지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 거기서 이재명 당시 시장과 논의했다가 나오면 그건 속수무책으로 유죄 판결 나는 거고 안 나오면 다퉈봐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민사소송 말씀을 하셨는데
민사소송은 형사소송에 비해서 원고 당사자가 직접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근데 강제수사권이나 뭐 압수수색한다든가 이런 권한이 없는 일반 성남시, 성남 도계공이 사실 원고예요. 네. 진행 중인 민사소송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근데 성남시가 그거를 다 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 최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몇 년이 걸려요, 민사소송은. 그러다 보면 저수지에도 다 날아갑니다. 검찰의 이 추징이 유효한 이유는 뭐냐면 추징하기 위해서 일단 돈을 묶어놔요. 동결시켜버려요. 그래서 돈이 저수지에서 도망가지 못하게 동결시켜놓은 상태에서. 김만배 재산만 2천억이 넘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만배 재산 지금 현재는 동결돼 있는데 이게 풀리면 이게 지금 풀리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김만배가 돈 어디다 썼는지 다른 저수지로 옮길지 알 게 뭐예요. 그러면 몇 년 뒤에 성남 도계공이 수천억의 어떤 손해배상 청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쳐요. 판결 쪽지 하나 남는 거에 돈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난다 처분해놓고 나 돈 없다 이러면 돈 없다 다 어디 갔다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래서 지금 민사소송을 운운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실물을 모르거나 아니면 국민 상대로 사기치겠다는 거거나. 근데 저 궁금한 게 방금 유동규가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 대해서 유동규 아니고 김만배. 아니 아까 뭐라냐면 진술 변경 유동규하고 뭐 김만배 이 사람들의 진술이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제기됐을 때 진술이 변경될 것을 걱정했잖아요. 그럴 수 있다고 제기하셨잖아요. 근데 이미 바뀐 거에 대해서는 왜 말 안 해요? 이미 바뀌었잖아요. 유동규 빼놓고 나무, 정민용, 정영학 다 바뀌었잖아요. 왜 여기에 대해서 말 안 해요? 그 바뀐 거를 배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이 이게 확보한 증거라고 제시하고 있는 평당 분양가가 1,400만 원이냐 1,500만 원이냐를 가지고 1,500만 원이라고 지금 검찰이 조작을 했다고 정영학 회계사가 말했잖아요. 이게 배임에 대한 결정적인 거잖아요. 평당 분양가니까. 이거 바뀐 거에 대해서 왜 얘기 안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부분 그리고 뭐 누구한테 뭐 플리바긴이 있었다 아니면 뭐 배를 가르라고 했다 뭐 이런 것까지 이게 다 항소심 재판부 대법원 재판 거치면서 법원에 의해서 판단받아야 될 부분이에요. 진술의 신빙성이라는 거는. 그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다 포함해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굳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유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을 높였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진술의 일관성이라는 게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가 쉽게 말해서 지금은 유리한 진술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든다면. 근데 나중에 가서 또 불리한 진술을 하면은 지금 국민의힘에 주장하고 맞겠죠. 그런다고 하면 이렇게 진술이 막 바뀐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그 판단은 거예요? 법원이 하는 네. 거예요. 그래서 그 판단을 이번 1심에서는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기준으로 했어요. 진술이 자꾸 바뀌니까. 네. 녹취록에서는 배임한 건 분명하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무슨 관련이 있냐라고 하시는데 그 관련성은 우리가 주는 게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대장동 내치적이다. 단군 일의 최대 사업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 자체가 배임으로 판결이 난 이상 저희는 그 연관성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이 제일 화가 나는 부분은 뭐냐면요. 아니 배임 사건이라면서요. 이 사람들 범죄자라면서요. 그런데 왜 그 돈을 환수를 안 하냐는 거예요. 아니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는 1억도 안 되는 돈을 넣어가지고 1,000억을 넘게 받았어요. 근데 그 돈을 왜 환수를 안 하냐고요. 그걸 검찰은 당연히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재판부에서 뭐라 그럽니까? 배임이 없었다가 아니에요. 그 배임 피해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그걸 확정을 시켜서 가져와야죠. 저는 검찰이 항소를 안 한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잘못된 행위예요. 근데 이 자리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니 왜 내가 피해봤는데 내 돈을 국고로 환수하냐고요. 아니 일단 형사에서 그 부분이 배임이라고 완성이 되고 국고로 가져오면 그 다음에 형사의 사건 그걸 가지고 성남시가 민사를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입증 책임이 국고로 맞기 해서 때문에 훨씬 빨리 가져와요. 피해자가 배상명의 신청하면은 굳이 민사소송 안 하고 바로 피해 보전 받을 수 있어요. 맞아요. 피해자를 시간도 위해서 성남시가 그냥 하고 해도 있어요. 돼요. 하고 네. 있잖아요. 아니 그리고 민사소송 소송을. 절차가 아니라 형사 절차에도 배상명의 신청해서 피해자가 직접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형사를 통해서 만약에 그 배상명이 떨어지면 그럼 이제 국고로 온 게 바로 그냥 성남시로 갈 수 그렇죠. 있다. 아니, 그것도 안전하게. 알죠. 보장이 되는 아니,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근거가 네. 돼서 당연히 민사에서 유리하게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민사를 근데 아니고 좋아요. 형사에서 받을 수 있다고요. 좋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거는 어차피 입장이 갈리는 거니까 그래서 하루 종일 얘기해봤자 아니 이거는 답안 법적인 나온 문제라 거지만. 입장 관리 문제가 자, 아니잖아요. 봐요. 그러면 아까도 지금 그 재판 대장동 일단 그 재판 판결문에서 성남시 수뇌부가 뭐 관련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잖아요. 조율하에 뭐. 예, 예, 그런 식으로 거기 얘기하셨잖아요. 나와 있어요. 자, 네. 나온 거 저도 봤어요. 네. 그러면은 그런데 또 다른 해석의 문구가 있잖아요. 시장은
유동규가 대장동 그 민간업자들하고 유착관계를 몰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둘 다 상반되는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남시 수뇌부 그런데 저는 여기서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성남시 수뇌부가 조금 더 부정확한 이거는 확대해 볼 수가 있는 여지가 있지만 네. 성남시장은 몰랐다라는 건 이건 명확한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그 지난주에 우리 했던 얘기인데 이거 오늘 항소 포기 여부가 중요한 거지. 네. 지금 그 판결 다시 얘기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 근데 두 분께서는 그 얘기를 두 분이 하신 거예요 방금. 근데 저희 입장에서 이걸 그냥 넘어가 버리면 마치 알겠습니다. 그럼 이재명 대통령은 빼고 이재명 대통령과 무관하다고 이제 말씀하시니까 빼고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게 내 사업이라고 그러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가면 이제 좀 너무 넓어지니까 빼고 지금 이제 항소 포기한 거 이거는 이들에게 매우 이득이 되는 결정이긴 하잖아요. 검찰이 이렇게 항소를 포기하면 굳이 그럴 이유가 있나 혹은 이걸 그렇게 지지할 이유가 있나 싶은 마음은 좀 들긴 합니다. 지지. 예. 누가 지지를 지금 지지하고 계신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통상적으로 항소 포기한 게 잘했다 항소 포기 내지는 잘했다. 당연히 이렇게 했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이유까지는 없지 않나. 아니 저는 네.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부분이에요. 지지라고 말해버리면은 제가 저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잘못된 것은 무엇이고 잘된 것은 무엇이고 네네네. 이런 평가를 하는 거지. 제가 지지하는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이런 네. 건 있어요. 네. 이건 뭐가 있냐면 아니 뭐 어차피 뭐 대통령하고 상관도 없는데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그 부분에 동의하거든요. 상관없으니까 이런 범죄자들이 굳이 괜히 있으면. 뭐 이렇게 네. 막 논란의 소지를 만드는 게 네. 굳이 이번 그 항소부터가 맞나?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네. 저도 좀 물어보고 싶긴 해요.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리고 아니 궁금해요. 왜 굳이 제가 모르는 또 다른 뭐 법리적이라든가 여러 것이 뭐 전문가들의 입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저희는 정치적인 현상으로 일반인 시선들에게 이제 평가를 해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굳이 이게 우리에게 좋은 논란거리도 아닌데 왜냐하면 최근에도 재판 중지법과 관련해서도 여당이 추진하려고 하니까 대통령이 이게 오히려 나한테 도움이 안 되고 날 도와주는 거 아니고 네, 맞습니다. 이런 네.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의 연장선상에서는 네. 저도 이게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저는 이제 법무부 장관도 제가 오늘 아침에 오는 길에 이 도스태핑을 해가지고 제대로는 못 들었는데 저는 그냥 뭐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일개 사건에 있어서 법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수사 네, 실권 할 수 있죠. 있습니다. 예. 그냥 저는 그냥 그러면 명쾌하게 클리어하게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니 입장이 떳떳하고 그러면 네. 뭐 굳이 뭐 이렇게 그러니까. 소극적인 모습 보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좀 당당히 일반적으로 이런 사건들이 있으면 사실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네. 이 범죄자들이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강하게 또 뭐 항소든 어떤 방법이든 더 추징할 수 있으면 더 추징하고 뭐 형량도 뭐 두 사람은 뭐 더 높게 나왔다고 하지만 나머지 세 명은 또 더 낮게 나왔잖아요. 이것도 역시 충분히 더 받아내라라고 얘기하셔도 어차피 대통령과 무관하다면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충분히 2심 네. 가고 3심 가면서 뭐 추징할 거 더 하고 또 이제 범죄자들 잠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항소 포기가 이례적인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대검의 설명이 조금 납득이 안 된다. 실익이 없다라는 설명이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관련해서 이제 오늘 정성호 장관이 말씀하신 대로 도어 스태핑을 했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항소 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냐 질문이 있었는데 그 내용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정성호 장관은 대장동 사건은 성공한 수사고 성공한 재판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성공한 수사에 네, 성공한 수사고 조작 기소 성공한 아니고? 재판이다라고 그래요? 평가를 했고 네. 그러니까 어쨌든 항소라고 하는 게 무조건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법에 근거해서 하는 거고 지금 검찰이 구형한 것과 관련해서 1심의 선고가 뭐 검찰이 실패했다고 볼 수만은 없는 정도의 수준으로 나온 거 아니냐라고 선고에 크게 문제가 없고 그 기준으로 나는 의견을 전달했다. 그러니까 대검이 항소를 한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을 권유했다라고 했고 다양한 보고를 받고 있지만 이 수사를 뭐 사건을 지휘한다거나 지침을 주지는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사건에 계속 매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도 덧붙였고요. 네. 또 이제 지금 사실 검찰 내부에서 좀 반발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노만석 권한대행 사퇴하라는 목소리까지 있는데 윤석열 구속 취소 항고를 포기할 때 검찰은 침묵하지 않았냐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 관련해서 일단 뭐 구속 취소 사건은 진짜 잘못된 거예요. 그때도 검찰 얘기를 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그거대로 치고 이게 지금 뭐가 문제냐면은 검찰판 최혜병 사건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정상적인 절차를 누군가가 외압을 통해서 막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우리가 항소에만 집중해서 보자고요. 이재명 대통령 상관없이 항소 자체는 굉장히 이례적이게 안 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아니 수사팀이랑 공판검사가 다 항소해야 된다라고 올렸고 그동안의 관례대로 했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막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누군가는 따져야 돼요. 근데 그 외압의 주체가
최혜병 때처럼 없어요. 지금 법무부도 안 했다 그러잖아요. 지금 정성호 장관님 죄송하지만 뭐라고 그러십니까? 바빠가지고 몰랐다. 아니 뭐 양자역학 공부하셨어요 이분도? 왜 몰랐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내가 지시를 했으면 지시를 했다 하시는 게 맞지. 이렇게 되면은 누가 외압인지 밝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외압이라는 단어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봐요. 이게 왜 외압이에요? 외압이라는 거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게 외압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 물어봤잖아요. 이 외압이라는 건 제 표현이 아니고 그 수사 검사 아니 그거 좋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그 수사 검사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네. 아니 제가 물어보죠. 검찰총장에게 법무부 장관이 이 수사 지휘하면 안 되냐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근데 가능하다면서요. 법무장관 수사 지휘 아니라고 하고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정성호 장관이 슬퍼하세요. 아 슬퍼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요? 어쩌라는 거예요. 본인은 수사 지휘 일부러 지금 빼고 있는데. 네, 그것도 사실 사람의 내면의 심리에 대해서 어떻게 확정을 합니까? 다만 방금도 자막 나오잖아요. 본인이 신중하게 판단해라라고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도 그거예요. 왜 이 시점에 이런 얘기를 이것을 했냐. 그리고 이게 이제 이렇게 됐으면 일사불란하게 딱딱딱 제대로 된 책에 의해서 다소 무리감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런 법적 근거에 대해서 했다라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이 그 이제 환수를 하는 것도 사실 제가 뭐 민사 소송이 100% 제일 최선의 선택이란 말이 아니에요. 다만 지금 겉으로 언론에서 비춰지고 국민에서 주장하는 거는 막혀버렸다라고 딱 단정지어서 얘기를 해버리면 국민들은 정말 그 많은 돈이 다 이제 받을 길이 없어져 버렸구나라고 이제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소송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주장이 있으면 또 말하면 국민들이 평가할 거예요. 네네네. 사실적으로 막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제 법무부 장관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듣고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잖아요. 아 저는 굉장히 두 손 들어 반기고 싶은데 그렇다면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재임하는 동안에는 절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공소 취소라는 것이 네. 지금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라면 이 수사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지 않기, 공소가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지 않는 거기 때문에 공소 취소는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것 자체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맞아요. 잠깐만 말씀 더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진행자께서 그랬고 우리 강 부대변인께서 그러셨고 이게 대체 이렇게 긁어부스러 만들 일이 아닌데 왜 이거 굳이 이례적으로 항소 포기를 해서 이렇게 난리냐 말씀하셨잖아요. 그 의문이다. 진짜 제가 그 의문에 대해 답을 드렸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한번 그렇게 전향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요. 세 번째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이라는 표현을 일부러 안 한 이유는 뭐냐면 이거 나중에 분명히 특검이든 이거 수사 받습니다. 이 상황은. 이게 사실 최혜병 사건이랑 똑같아요. 받기 때문에 수사지휘권을 대놓고 하잖아요. 그런 직권남용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건 뭐 수사지휘권을 사용한 건 아닌 거 안 한 거라고 본인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냥 의견 제시 수준이다. 법무부의 의견 받았다고 노만석 총장도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건데 뭐 그래서 똑떨어지게 이제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사지휘권의 표현을 일부러 안 하고 계시니까 말씀을 이제 한번 참고하시고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다. 조폭 두목이 조폭한테 누구 죽이라고 한 다음에 난 참 걔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신중하게 판단해. 이런 이게 수사 지휘한 거 입니까 아닙니까? 야 근데 그 앞단의 내용은 안 나왔잖아요. 나 죽이고 싶은데 그런 얘기 안 나왔잖아요. 아니 법무부의 의견은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은 준 그리고 거예요. 저는 이제 앞서서 지금 서로 간에 얘기하고 싶은 것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계속해서 주장하는 거는 이 검찰 조직에 대해서 저는 전체적으로 지적을 하는 것이고 특히나 이 대장동 수사팀에 대해서 또 지적을 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국민의힘도 인정을 해야지. 정성호 장관도 인정 안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국민의힘이 인정을 하겠어요? 아니 수사 자체가 문제가 성공한 있었다는 수사라는 거잖아요. 아니 그것은 정성호 장관 얘기고 저는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얘기를 하셔야지 해보세요, 저도 그러면. 이 국민의힘의 목소리에도 힘이 실린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장 어제만 하더라도 저희 진영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아니 공소 취소하면 해버리면 되는데 뭘 굳이 우리가 이렇게 했겠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또 저희는 상관도 없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요 이슈는 아마 오늘 이후로도 계속 뭐 정성호 장관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뭐 양당에서도 얘기가 좀 나올 것 같긴 하고요. 네, 정치권 파장이 큰데 네. 일단은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는 장관 탄핵감이고 이 결국은 뭐 항소 포기한 윗선에는 대통령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제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이 재판 과정에서 그 뭐 예를 들면 뭐
진술 회유라든지 여러 가지 논란도 있지 않았냐, 무리한 수사였다, 조작 수사였다라고 하면서 이 수사 자체에 대한 국정조사 특검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충분히 사실 다룬 내용이어서 네. 정치권 입장 잠깐 듣고 다음 주제 넘어갈게요. 네. 수사팀은 일부 무죄가 나오면 기계적으로 항소하는 것이 관례라는 이유로 항소를 고집하면서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이명박 정권 때, 박근혜 정부 때 찍찍소리나 했습니까? 하자 그러면 받겠습니다. 국정조사, 청문회, 그리고 상설특검 다 받을 겁니다. 이번 사태로 인하여 이재명 정권은 대통령 재판 지우기 프로젝트의 몸통임이 드러났습니다. 국민들에게 실체적 진실에는 눈 감고 정부 여당의 유리한 프레임만 믿으라라고 하는 궤변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 여튼 뭐 대통령과 연관성이니 아니면 뭐 재판의 뭐 적절성 여부 다 떠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뭐 맥스 8년 그것도 아마 2심 3심 넘어가면서 이것도 줄어들 텐데 한 몇 년 지나고 나면 1, 2천억대 떼부자가 돼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일을 막아야 됩니다. 예, 짜증이 살짝 올라옵니다. 자, 그리고 김건희 씨 관련된 뉴스 한번 가볼까요? 네, 저희가 그 왜 내용 정리할 때 노랫말 붙여가지고 항상 하잖아요. 네, 외우기 쉽게. 반도체 얘기할 때 D램은 3전 이거 했거든요. HBM은 하이닉스. HBM은 하이닉스 했는데 이제 명품 브랜드들도 저희가 이제 김건희 씨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너무 많아서 이것도 노래로 외워야 될 것 같아요. 새로 또 나왔더만요. 샤넬은 통일교, 반클리프 서희, 디올은 21g, 로저 비비에는 김기현 이렇게 로저 비비에라는 로저 새로운 비비에는 브랜드가 뭐예요? 또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네. 되게 그 이제 여성분들 사이에서는 사실 그 신발로 유명한 브랜드거든요. 신발? 네. 신발. 이렇게 네모난 이렇게 네모난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네? 선물 좀 해보세요. 아니 저는 그 신발 브랜드를 되게 이제 그 우리가 조금 부유해 보이시는 분들이 많이 신는 걸 봤는데 저게 이제 그래서 무슨 브랜드인가 보다라고 했는데 그 이름은 몰랐어요. 근데 이번 기회에 이제 로저 비비에라는 걸 알았죠. 로저 비비에. 네, 하여튼 그 신발이 되게 유명한 브랜드인데 여기는 핸드백도 요만한 것도 한 100만 원은 넘나 봐요. 김건희 씨의 자택 지난주에 특검이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했잖아요. 네. 그래서 디올 셀 수 없는 디올과 함께 네. 로저 비비에라는 브랜드의 한 100만 원 상당의 가방도 발견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가방 안에 뭐가 동봉이 되어 있었냐면 네. 김기현 의원 당대표 당선에 도움을 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감사 편지가 들어있던 거예요. 이거 누가 쓴 거예요? 김기현 의원의 부인이 쓴 감사 편지가. 그러니까 이제 선물을 제가 볼 때는 이게 추측입니다. 너무 많은 선물을 받다 보니까 누가 준 건지 헷갈리지. 다 헷갈리잖아요. 남겨둔 것 같은데. 그걸 왜 넣어놨어? 그러니까요. 딱 걸렸네.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누가 준 건지를 체크를 해야 알긴 알아야 되니까. 됐던 것 같아요. 참, 그래서 정말. 그 편지가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종의 뭐 뇌물로 의심이 되는 정황이잖아요. 네. 관련해서 이제 김기현 의원은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당선되고 나서 감사 인사한 거지 청탁 그런 거랑은 관련이 없다라고 이제 부인을 하고 있지만 네, 아무튼 뭐 네. 저희가 새로운 브랜드 또 하나 알았네요. 당대표 당선에 도움을 줘서 감사하다. 근데 김기현 당시 이제 당대표 될 때 그때 네. 이제 진짜 이런저런 뉴스가 많았잖아요. 나경원 날리고 나경원 안철수 날리고 연판장 룰도 굴리고 바꾸고. 룰 바꾸고 해서 아. 이제 정말 윤심이 김기현에게 있다라는 것을 누구나 정말 아. 알 수 있게 했던 그런 선거가 있었고 당시 그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가 그때 맞습니다. 당시죠. 맞아. 예. 그리고 나경원 이렇게 나경원 의원 이렇게 막 영혼 털린 표정으로 이렇게 김기현이랑 사진 찍고 뭐 네. 이랬던 기억이 좀 얼핏 납니다. 영혼 돌린 표정으로 자택 앞에서 악수하는 그 사진 아, 굉장히 그거였죠. 인상 깊었는데 이제 특검은 그거죠. 이제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이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예? 전성배 씨 통해서 통일교던 당원으로 가입시켜서 김기현 의원 당선 도와준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그 감사에 대한 보답 선물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은 뭐 당대표 당선에 도움을 줘서 감사하다. 이게 이제 의례적인 감사인지 아니면 진짜 도움을 뭘 줬는지. 근데 만약에 진짜 도움을 줬으면 아마 이 100만 원짜리 싸게 막은 거죠. 작은 가방 하나는 아니었겠죠. 에이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도 모르는 거니까. 아. 빈 가방을 줬을지 아닐지 모르니까요. 네. 여튼 이렇게 되면 이거는 근데 어쨌든 사인 대 사인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직자는 둘 다 아니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걸 사인으로 볼 수 있나요? 뭐 뇌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법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그게 대가성이 있다. 네. 대가성이 있다 하면은 이제 정당의 어떤 당대표 경선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만약 대가성 있게 줬다 하면은
그게 정당법 위반 업무방해죠. 성립할 수가 있어요. 알선수재도 되는 거 아니에요? 사후 수뢰죄가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서 이제 하면은 그런데 지금 당 대표 선거기 때문에 네. 뭐 윤석열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건 아니어서 뇌물 쪽으로 가지는 않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정당법 위반 문제는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참고로 김영란법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그 청탁금지법은 적용이 안 돼요. 공직자의 배우자한테는 적용이 안 돼요. 형사처벌 조항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로 처벌은 어렵고 이제 정당법 위반으로 이제 수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우리가 그 김건희 씨가 디올백 300만 원짜리 받았잖아요. 그때도 그랬잖아요. 대한민국 공직자의 배우자들은 300만 원 디올까지는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일반화 시켜준 사례인데 이번에 또 나온 거죠. 저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만약에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 배우자가 김혜경 여사한테 이 로저 비비에 이 100만 원 상당의 클러치백을 선물한 것을 드러났다면 국민의힘은 그때 뭐라고 할 건지 똑같이 돌려주고 싶고, 이거 그리고 김기현 의원 사실관계는 좀 확실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꾸 100만 원 초반이라고 하는데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거든요. 아, 그래요? 첫 번째 화면 제일 아래 오른쪽에 보면 그 제품이 있어요? 184만 원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아, 100만 원대지만 184만 원은 어떻게 100만 원 초반이라고 얘기해요? 거의 200만. 네. 그때 초반이었고 올랐나 보다. 그 사이에 환율이 1,200도 막 환율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되고 막. 그럼 재테크가 됐네요. 금거북이도 그러니까. 올랐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사용 선물. 문제는 그럼 신임 여당 대표 배우자로서 대통령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했다고 하면 그러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에 국민의힘 당 대표가 한 7분 정도 계셨거든요. 네. 이준석, 주호영, 정진석, 김기현, 한기호, 윤재옥, 한동훈까지. 그러면 뭐 이준석 의원이야 미혼이니까 못했겠지만 다른 분들은 다 김건희한테 그러면 뭐 갖다 준 거 아닌지 저는 전수조사 해봐야 되고, 특히 정진석 씨 같은 경우는 뭐 당대표 비슷한 것도 했고 또 비서실장까지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특히 또 한 봐봐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아니 이게 또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그때 교인들 가입시켰을 때 원래 권성동 의원에게 오다가 내려갔다가 이게 바뀌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또 다른 분들한테 오다 다시 내려야 된다고 하고, 그다음에 문제는 이때 전 당원 투표 100%가 그때는 뭔가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사실 정가에서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찍었다 만들었다 네. 다 소문났죠. 김기현 의원이 사실 그렇게 인지도 면에서나 뭐 아주 높은 분은 아니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그 누구보다 국민의힘이 광분해야 될 일이에요. 저희 민주당이 할 얘기가 아니에요. 지켜보려고요. 네. 류지아 변호사님은 당시에 당에 계셨었죠? 있었죠. 그때 이제 당대표 되는 과정, 김기현 의원이 그 과정은 자연스러웠습니까? 아니면 아무리 생각해도 조금 찝찝합니까? 굉장히 이례적이었죠. 거의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당선시켰잖아요. 진짜 왜 그러냐면 이게 초반에 김기현 그 전 대표의 경우에는 사실 오래 정치를 하셨지만 대중적으로 그렇게 인지도가 높거나 그렇죠. 그러진 않으셨어요. 네. 그래서 아마 당대표 후보들 간에 여론조사 해보면 좀 뒤에 있다가 네. 그때 이제 김장연대 이제 장재원 네. 의원이랑 같이 이렇게 막 사진 김장연대 맞다. 하면서 이게 당원들 사이에 네. 대통령 마음 이른바 윤심이 김기현 의원한테 있다라는 게 쫙 퍼졌고 그때는 뭐 너나 할 거 없이 다 김기현 대표 찍었죠.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대통령 당선되고 얼마 안 있고 뭐 이러니까. 예. 네. 그러니까 이게 홈그라운드로 그냥 2점 정도를 가져간 게 아니라 아예 골대로 옮겨버린 거예요. 그 당시 김기현 대표가 될지 누가 알았어요. 그냥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를 갑자기 쫓아내버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요. 이거는 현대판 매관 매직이에요. 아니 끝나고 나서 이렇게 명품백을 선물하는 게 이게 타당합니까? 예? 저 같으면 무서워서라도 못하겠어요. 남들 눈은 무서워하지도 않는 거예요. 이건 정말 아주 해서는 안 될 일이고요. 게다가 대통령과 대통령이 부인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정당이 당무 개입을 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특히 가장 흥분하시는군요. 화나죠. 아이고, 내부 총질하는 쫓아내는 대표. 그렇게 부당하게 쫓아내고 자기 맘대로 당대표 세우고 그러면 됩니까? 얼굴 빨개진 거 봐. 귀까지 빨개졌어. 근데 국힘이 지금 뭐 이 김기현 전 대표도 그렇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도 그렇고 아주 지금 상황이 매우 어렵게 가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인지 입장이 따로 안 나오고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네. 그래요. 그리고 네. 이제 매간 매직의 또 이제 정점에 있었던 이 금거북이 사건이 있잖아요. 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금거북이 인정을 했습니다.
금거북이 내가 준 거 맞습니다. 이제 인정하기로 다 마음 먹었나? 인정을 했고요. 이제 다만 청탁의 목적은 없었다. 여기도 그냥 감사 인사, 축하 인사예요. 예의가 발라. 대통령 된 거 너무 축하해가지고 금거북이 건넨 거다라고 이제 발을 빼고 있지만 특검에서는 이 준 시점과 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주변에 관련한 자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청탁성 자료들 보내고 문자 메시지 보내고 내가 적임자야 대학 교수들도 나를 많이 추천해라고 하면서 무슨 적격성 검토서까지 만들어가지고 주변에 뿌린 그런 카톡 내용도 다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하고 싶다 내가 적임자다 이러면서 이제 그 문자 했던 시점이랑 이제 금거북이 갖다 바친 시점이랑 대략 이제 시점이 맞는 모양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너무 국민의힘 당처럼 제가 너무 입장이 없으면 좀 그러니까 한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면 이게 일단 제가 뭐 김건희 여사를 뭐 영부인을 뽑지는 않았죠. 대통령을 뽑았고 어쨌든 지금 뭐 그 이유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국민께 죄송스러운 일도 생겼는데 사실 어쨌든 여사가 이런 식으로 크고 작고 이렇게 뭘 받았다는 것이 굉장히 사실 공당 입장에서 쪽팔린 일이에요. 쪽팔린 일이고 그리고 지금이라도 저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이랑 이런 거는 서로 합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지금 김혜경 여사도 말씀하셨지만 청탁금지법 규정난법에 공직자의 배우자도 이런 거 못 받으면 처벌받도록 하는 이제 신설 규정은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희가 계속 논평할 때 청탁금지법상은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이 얘기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대가성이 그러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 못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대가성 입증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받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잖아요. 공직자 배우자도. 그러니까 그런 거는 김영란법 개정해서 이번 기회에 딱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개정을 해야죠. 아니 집으로 금거북이 택배를 보냈는데 그럼 부인이 받으면 괜찮다는 겁니까? 부인이 수령 사인하면 괜찮은 거예요? 저는 이해도 안 가는 처음부터 법 규정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안 되고요. 나용이 나왔으면 바로 바꿔야 되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근데 뭐 이른바 뭐 김건희법이라고 한다면 이런 김건희법 발의한다고 그때 얘기 있지 않았어요? 아니 윤영배 의원이었는데 누가 발의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아니 뭐 발의는 제가 봤을 때 많이 했을 거예요 지금. 그럼요. 지금까지 많이 했고 사실 그 김영란법이 처음 시작됐을 때 제가 국회에서 일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어떤 얘기가 많았냐면 김영란법 굳이 아니어도 법 해석을 적극적으로 하면 다 처벌할 수 있어요. 그렇긴 하죠. 대한민국 법이 무슨 바보입니까? 어떻게 무슨 돈을 받고 금물 받고 가방을 받았는데 대가성을 입증하기가 어려워서 그러니까 이런 말 자체를 들으니까 국민들이 짜증나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게 해석해야 처벌할 수 있는 거면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처벌 안 하고가 이게 좀 갈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검찰이 그것을 기소를 안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예 그냥 법으로 만들어 버리는 게 오히려 더 그러면은 해석의 여지가 없죠. 그러니까 무조건 깔끔하지 수사해야 않을까. 되고 처벌해야 되는. 아들, 딸, 뭐 부모 이렇게 걱정되는 게 뭐냐면 워낙에 빠져나가기를 잘하니까 해석을. 그래서 저는 진짜 이 해석의 문제인가 싶어요, 사실. 네. 자, 김건희 씨 관련 소식 하나만 더 전하겠습니다. 재판이 있었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재판이 있었는데 재판도 참 많다 진짜. 많습니다. 네. 여기에 증인으로 누가 나왔냐면 이 사람 이름도 김기현인데 국민의힘 김기현 아니고요.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2차 주포 이름도 김기현이에요. 아하. 나와가지고 이제 증인 신문을 막 하고 있는데 이제 검찰에서 특검에서 이 김건희 씨와 그 이모 씨. 그 외에 건진법사 소개해줬다던 그 이모 씨 있잖아요. 그 준수한 외모의 이모 씨. 네, 준수한 외모의 이모 씨와 나눈 카톡 내용을 일종의 증거 자료로서 공개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카톡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그 이모 씨가 야, 나는 진심으로 너가 걱정돼서 할 말 못할 말 다 하는데 너가 그렇게 내 이름 노출시키면 어떻게 돼? 그 주포 김건희 나도 알고 있잖아. 라고 카톡을 보내니까 김건희 씨가 내가 더 비밀을 지키고 싶은 사람이야 오히려. 이렇게 좀 위로 이게 달래. 하는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이제 김건희 씨의 이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이 불기소됐던 거는 주가 조작 정황을 몰랐다라는 그 논리를 인정했기 때문이잖아요. 네. 근데 이런 거 보면 주포가 누군지 뭐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는 정황처럼 보이잖아요. 이제 그 증거로서 이제 특검이 제시를 한 건데 이 카톡이 딱 뜨니까 김건희 씨가 갑자기 재판 중에 머리를 탁 손으로 짚으면서 어지럼증을 호소하면서 네. 재연 좀 해주세요. 제가요? 아이고야. 어지럽습니다 지금. 네, 되게 어지럼증 호소하면서 퇴정을 요청했고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며 나갔고 이후에 재판은 김건희 없는 재판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어지럽겠지. 앉아있기 힘들죠. 네, 어지러울 거예요. 네, 그럴 때 약 88 포르테도 먹고 에이, 했으면 아직 좋았을 이릅니다. 텐데. 이 이름 나오기 좀 일러요. 뭐, 어떻게 지금 끝내고 싶은 모양인데 안 돼. 눈에 보이길래. 하여튼 어지러워서 퇴청했다. 자, 다음 뉴스 또 가볼까요?
윤석열 요것도 그냥 짧게 전화로만 갈게요. 지난주에 최혜병 특검에서 2번째 소환 요구했거든요. 역시나 불응했습니다. 그래서 체포영장 다시 친다는 얘기가 있고 또 하나 오늘 내란 특검발 속보가 하나 있는데요. 어디 갔죠? 영치금 얘기 잠깐만 할까요? 영치금 얘기 할 거예요. 할 거예요? 그 전에 내란 특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일반 이적죄 직권 남용 혐의로 기소한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하나 전하겠습니다. 일반 이적죄. 네. 그저 북한에 드론 띄운 거 그거 맞습니다. 관련이에요? 네. 자, 그리고 영치금이 무려 6억 5천만 원. 네, 재구속 이후에 받은 영치금이 6억 5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누가 이렇게 보내주는 거야 도대체? 돈 많은 사람. 이게 대통령 연봉이 얼마죠? 2억 5천인가 그렇지 그쯤 될 거야 아마. 얼마죠? 1억 8천인가? 뭐 2억 5천 아마 2억 정도 되나요? 2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연봉의 두 배가 한 넘지. 2배 반을 땡긴 거예요. 부럽습니다. 와. 썩 부럽진 않네. 그럼 갇혀 있잖아. 그거 어떻게 쓸 수도 없어. 그 계좌로 자기 계좌로 다 옮겨놨잖아 이거. 네, 옮길 수 있어요. 400만 원 한도만 그쵸. 딱 해놓으면 그러니까 나머지는 자기가 다 쓸 수가 없죠. 두 가지 출금해서 방법이 있어요. 옮겨놓을 수 있잖아요. 하나는 네. 계속해서 이 400만 원짜리 통장을 만들 수가 있거나 아니면 일정의 사회에 있는 일정이 지정된 통장으로 계속 보내거나 둘 중 하나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또 밖에 있는 분들한테 이 많은 영치금이 들어왔다는 걸 알리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그래요? 사람들은 이제 안에서 계속 통장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전문가의 발언이었어요. 야, 네, 이거 뭐 자기의 돈을 갖다가 영치금으로 주시는 거야 자유지만 전 여기 주실 바에야 지금 연말이고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 많은데 불이웃 돕기 좀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 슈퍼챗 쏘시는 건 어떨까? 그것도 있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정당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장동혁 대표 여기 먼저 가볼게요. 그 장동혁 대표가 그 당의 부동산 정책 정상화 TF 위원장 직접 맡았잖아요. 그 박대 출연하지 말고 내가 직접 맡겠다라고 했다가 이제 또 여서채 논란이 있고 막 같은 불거진 상황인데 지난 7일에 그 경기 용인 수지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부동산 정책 간담회를 열었어요. 그러면 이제 사실 방명록 같은 거 쓸 때 관련 메시지를 적어서 내야 되는데요. 근데 뭐라고 적었냐면요. 현지가 아니라 부동산이 먼저다. 믿지 말지 현지. 당대표 장동혁.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어떻게 할까요? 좀 재치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도 안 웃긴데요. 그러니까 재치로 봐야 돼요? 이게 뭐예요? 현지가 아니라 부동산이 먼저다. 아니 굳이 여기 현지 이름을 그냥 그 보수 정당 그래도 저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국회 들어와서 일할 때 그래도 보수 정당 사실 품격 되게 중요시 여겼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완전히 가벼운 정당이 돼버렸어요. 당 대표의 발언부터가 저게 뭡니까 저게? 예? 아니 좀 건설적인 얘기를 하고 어떤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무거운 저 책임감이 느껴지는 결기를 보여야지. 장난스럽잖아요. 장난스럽잖아요. 근데 글씨는 잘 쓰시네 보니까. 저도 이거 보면서 제일 화나는 사람은 이 행사 기획한 실무자. 맞아. 부동산 정책 지금 이거 내년 지방선거 이슈를 끌고 가려고 나름 대표님 현장으로 가셔야 됩니다 해가지고 준비를 했을 텐데 방명록에다가 믿지 말지 현지 쓰면은 이게 기획 의도가 희석되잖아요. 정무 감각이 제로인 거죠. 이게 왜냐면요. 정무적인 부분과 정책적인 부분을 구분해서 가야 돼요. 부동산 정책은 사실 양 당의 바라보는 시선만 다르지 부동산 정책의 효과가 없을 거다, 잘못됐을 거다라는 우려는 모든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정책에 대해서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계속 얘기를 해야 되고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것보단 정무적인 부분으로 공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뒤섞어 버리면요.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격 효과도 떨어져요. 이렇게 되면 저 민주당 쪽에서는 부동산 정책도 옹호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되게 정무 감각 제로인 행태다라고 보여요. 국민의힘 류재화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정무와 정책은 이제 오락가락 하는 거죠. 어떻게 정무와 정책을 딱 잘라놓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김현지 실장 문제로 약간 과몰입돼 있는 상태인 건 맞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이번에 국감 때 김현지 실장이 출석하느냐 마느냐로 막 난리가 났잖아요. 나중에 운영위에서는 배치기까지 벌어졌잖아요. 그 문제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들 뭔가 있을 거야. 이거 김현지 실장은 V0구나. V0가 맞네. 이런 어떤 확신을 가지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뭘 해도 항상 김현지 실장의 그림자가 아른아른거려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정책을 다뤄야 할 곳에 김현지 실장 이름까지 튀어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번에 아까 우리 초반에 다뤘던 항소 포기 이슈, 이 이슈와 관련한 국정 현안 질의하거든요. 국회 현안 질의하는데 거기 관련해서도 김현지 실장 문제로 이 현안 질의가 미뤄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는 그럴 필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빨리 국회 현안 질의해서 뭔가 잘못된 그런 프로세스가 법무부 차원이든 아니면 민정수석 차원이든 진행되고 있으면 따져 묻고 밝혀야 될 문제인데 여기에 또 그 뭐 애지중지 현진지 하여튼 김현지 실장이 또 들어와서는 안 된다. 아까 무슨 믿지 말지 현지였다고요. 예. 이름이 되게 여러 버전이 있는데 김현지 실장이 여기서 또 들어올 필요는 없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도 김현지 실장 V0 문제는 V0대로 따지되 너무 여기 과몰입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부동산 정책 실패 국민의힘이 해내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보통 글들을 이제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부동산 정책 문제도 네. 이제는 10월 15일 날 발표되고 10월 16일부터 계속 공격을 했으니까 네. 이제는 그냥 공격만 가지고는 이제 국민들도 쟤들 너무한다. 그러니까 그 너희는 대안이 뭔데 이렇게 대안 물으실 내놔라. 거예요. 네. 그래야지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호도하면은 이제 뭐 먹히지도 않습니다. 그런 게 안 먹히니까 이런 걸로 그리고 이제, 지금 김현지 같은 경우는 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이게 오랫동안 정치 경험을 통해 가지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가 가지고 이제 지도자가 된 사람들은 네. 이 지도자가 되는 과정 속에서 본인의 참모들이 참 넓게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략단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원내 수석들 중에서 1명, 조직 쪽에서 1명, 정책 1명 이렇게 짝짝짝 해가지고 한 6, 7명 정도의 정책단위 현역 의원들이 방을 만들어가지고 현안이 일어났을 때 당대표와 바로 그 자리에서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거든요. 근데 아마 제가 봤을 때 장동혁 대표는 그런 정책단위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 자체에서 장동혁 대표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논의할 수 있는 이 인원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 메시지 자체도 이제 한정적인 거예요. 넓게 운동장을 못 쓰고. 그런데 그러다가 어쩌다 지금 김현지 공격을 했는데 이게 좀 먹힌다 싶으니까 이제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유재하 이제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몰입하면 그게 문제다. 말씀하셨던 거로 탁 치고 또 넘어가서 또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아마 이건 장동혁 대표가 약간의 뭐 나름의 전략적 선택을 좀 한 건가 싶은 거는 아마 용인에 있는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에서 현장 간담회 뭐 이런 거 열었을 때 아마 기사가 거의 안 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방명록에 뭐 이렇게 또 적으니까 이렇게 이제 이슈되는 걸 약간 노렸나? 정말 그런다면은 생각에 나름의 또 의미는 있는 것 같은데. 정무와 정책을 넘나드네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거를 어그로 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맞아요. 정치를 그것도 제1야당 대표가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면 됩니까? 채통을 지킵시오, 진짜. 알겠습니다. 채통 지켜라. 마지막으로 제일 여당 대표의 행보 짚어보겠습니다. 어제가 그 정청래 대표 취임 100일이었거든요. 근데 100일 기자간담회 이런 거 따로 하지 않고 유기견 보호소에서 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여당스럽네. 네. 근데 이제 이런 행보를 두고 이제 최근에 이제 재판중지법도 있었고 이제 뭐 당정에 좀 소통에 좀 미흡한 면이 있는 거 아니냐, 명청 갈등이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뭐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그런 걸 고려해서 조용한 정중동 행보를 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죠. 네. 저는 이 행보는 되게 좋았다고 봐요. 사실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너무 좀 앞에 많이 나선다라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이건 좋은데 타이밍이 너무 애매해요. 지금 어쨌든 이 항소 포기를 해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럼 평소 민주당 같았으면 나서가지고 이거를 굉장히 보호하고 어쨌든 변호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대통령의 시간이다. 예. 한 발 뒤로 빠져요. 뒤집어 쓰란 얘기죠. 이거는 대통령을 보호할 의지가 있는가? 아니 둘의 갈등이 진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예요. 이 비슷한 상황이 언제도 있었냐면 11호 부동산 정책 발표하고 나서도 민주당 지도부에서 정청래 대표를 비롯해서 입 다 닫았어요. 완전 로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사실. 좀 불리한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정부 대통령실이 불리한 상황에서는 당이 갑자기 조용하고 정부 대통령실이 예를 들어서 해외 순방 갔다 오거나 APEC에서 성과가 나면 갑자기 재판중지법을 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항소폭에 관련해서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좀 세게 얘기해요. 제가 여기 얘기하는 지도부는 원내 지도부가 아니고 당 지도부. 우리 댓글에 소설 그만 써라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갑자기 정청래 대표 얘기하니까 둘이 신나가지고 그냥 뭐
보호를 한 해만에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거든요. 가장 재밌습니다. 아 근데 그동안 사실 이제 뭐 대통령의 일정과 관련해 가지고 당에서 조금 이제 엇박자가 났던 건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조금 제대로 홍보되지 못했던 면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 없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여당일 때는 당대표보다 원내대표가 더 빛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 당대표는 정치 현안을 가지고 싸우는데 사실 정치의 정점은 대통령이잖아요. 그럴 때는 네. 원내대표가 정책을 가지고 이제 파이팅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야당을 설득해야 되는 미션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과정들이 많이 기사화되면서 이제 좀 빛나는 건데 그렇게 되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사실 지금 당원들이 조금 이제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에는 사실 그 당원들이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재명 대통령은 조금 뒤로 물러나서 이미지 관리를 하시고 당에서 재판 중에 이런 거 아니면 그 내란 어떤 잔당 잡는 거에 대해서 막 앞서서 싸우는구나. 나름대로 약속 대련인가 이런 생각도 하셨는데 이제는 조금 더 지나니까 이거 아닌데 그러면 안 되는데 자꾸 이제 엇박자 나고 공격당하고 국민의힘에서 이간질하고 이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라는 어떤 중지가 확 모아진 상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달라질 겁니다. 당대표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당대표가 임기가 끝나면 바뀔 수도 있는 아니 임기 것이고 안 끝나는데도. 안 바뀔 것 같은데. 저희는 그런 경험이 많아가지고. 안 됐네요. 뭐 하자는 거야? 누구를 공격하는 거야? 참 안 됐네요. 안 됐네. 특별히 안 아니 근데 그래서 변화구가 장난이야. 조만간 전 당대표 바뀐다는 얘기도 돌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이렇게 서로 우리도 처음에 약속 대련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나선 확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이제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당이 그러니까 대통령 어려울 땐 좀 나서서 몸빵을 좀 해주고 네. 그 다음에 대통령이 좀 빛날 때는 좀 이렇게 빠져주고. 낮춰서 대통령 충분히 빛나게 해줘야 되는데 반대로 하는 것 같다. 근데 이제 사실 네.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나름대로의 당원들에 대해서 구애를 하고 그건 막을 수가 없다. 그거를 어떻게 막겠습니까? 사실 정청래 당 대표 입장에서 네. 그런 애로사항도 분명히 있어요. 아하. 근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정청래 당대표는 연임을 하고 싶어요. 네. 연임을 해야지 총선에 공천권을 갖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연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방선거 승리해야 돼요. 지방선거 승리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해요? 대통령의 인기가 중요해요. 제가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는 거기에 대한 거에 대해서 잘 스무스하게 할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대통령 인기 좋으면 네. 아마 전국적으로 다 선거하기가 그럼요. 굉장히 그럼요. 수월해질 텐데 당장 이제 내가 주목받아야 되고 내가 지금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막 좋은 댓글 문자 이런 거 받아야 되니까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오히려 더 전체 선거를 좀 어렵게 그러니까 우리가 할수 또 이런 있잖아. 식으로 또 차 이렇게 태세전환해서 잘 나가려고 하니까 이제 당대표 바뀐다 이렇게 또 이제 가짜 뉴스를 퍼뜨리니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이제 건지. 민주당이 이제 유의 있게 봐야 될 건 그거죠. 대통령 인기와 당의 인기가 이제 같이 묶어서 봐야 되는 건데 이제 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은 대통령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60%선 회복을 했죠. 아, 그래요? 최근 3주치 보면은 이제 55, 56, 57, 63 이렇게 쭉쭉 에헤. 올라가고 있고 이제 다만 이제 민주당 지지율은 40%. 뭐 당연히 오차범위 내 얘기지만 소폭씩 이제 하락을 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취임할 때 지지율이 대선 직후에 한 46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에 비하면 떨어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유념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뭐 정치권 또 당 소식까지 저희가 쭉 살펴봤고요. 그리고 우리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강성필, 유재화, 김성열 세 분이 아직은 이제 좀 그래도 젊은 피 아닙니까? 아 그럼요. 예, 그래서 좀 건강하시리라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다른 건강은 몰라도 전립선 쪽이 조금 문제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비밀을 보셨어요? 네,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부끄럽네요. 그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네, 척보 관상은 과학이거든요. 그래서 전립선 팔팔하시라고 또 지구력도 팔팔하시라고 웰세넬스 88포르테를 저희가 준비해 왔습니다. 전립선 남성건 밤에 막 화장실 가시죠? 아우 자주 가죠. 아유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뭔가 지구력이 자꾸 떨어진다는 느낌 드시잖아요? 예. 네, 안 됩니다. 88포르테로 요즘 또 눈 건강까지 88포르테가 챙겨주고 있거든요. 눈도 침침하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소팔메토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전립선. 전립선 건강에 좋은 로르산 이거를 미국산 프리미엄 소팔메토에서 추출해서 아주 함량을 좀 높였고요. 지금 손으로 만지작 하시는데 드시면 됩니다. 네. 네, 건강하게 드시면 되고 옥타코사놀 요건 지구력, 그리고 루테인 요건 눈 건강, 그리고 간 건강에 밀크시슬, 또 마카산수유 복분자 등등
남성들에게 꼭 필요한 핵심 성분이 한 알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요 88 포르테 하나씩 드셔보시고. 아니 김성현 최고는 또 먹어요? 아니 제 전립선은 문제가 없는데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요새. 뭐 몇 개를 먹는 거예요 도대체? 두 알 깠어 지금. 아 이제 3석밖에 안 된 정당이 몇 개를 먹는 거야? 아니 눈 크게 뜨고 지금 잘 봐야 돼요. 3석밖에 안 된다고 88 포르테마저 못 먹게 할 수는 아니 없죠. 3석이 2알 먹으면 180 다 되면 몇 개를 먹어야 되는 거야? 네. 하루 한 알 꾸준한 섭취로 남성 건강을 팔팔하게 챙겨 보시고요. 지금 장르만 여의도 구독자 특가로 최대 60% 할인을 한 가격에 모시고 있거든요. 비제닉스 88 포르테 올인원을 찾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 아래 링크 찾아가시거나 아니면 네이버에서 검색하셔도 됩니다. 건강하게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끝날 때쯤에 다 이렇게 물이랑 알약 드시니까 느낌이 되게 좀 짠하긴 합니다. 네. 아니 늙었나 봐. 이게 물을 흘리고 부끄럽네. 88 포르테가 있습니다. 자, 세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위원 모시고 우리 한국의 그 원자력 추진 잠수함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